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치된 입장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긴급회의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일본 해역에 낙하한 뒤 일본과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배시오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은 영내 안보와 안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해역에 낙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 13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29차례에 걸쳐 다양한 로켓을 발사하는 등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가 조만간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악화시키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의 레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 기도에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와 연계된 사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앙카라에서 상공회의소 지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페툴라후 길렌과 연계된 모든 비즈니스를 완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길렌의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터키를 겨냥한 총구에 탄환을 장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이래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 머물고 있는 길렌을 테러 분자로 규정했습니다. 길렌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쿠데타를 비난해왔습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의해 자행된 야지디족 대학살 사건 2주년을 맞아 세계 도처에서 어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이라크 신자르에서는 대부분 남성과 소년들인 야지디족 5천여 명이 ISIL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유엔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종교적 소수계들이 ISIL에 의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시리아 조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에서 2년이 지난 지금도 3,200여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ISIL에 여전히 억류돼 있으며 이들은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의 중심가에서 어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과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런던 대학 인근의 러셀 스퀘어에서 19살 남성을 전기 충격기로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흉기에 찔린 60세 여성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곧바로 숨졌고 나머지 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정신 상태가 이번 사건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순위파 테러 수감자 20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테러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이란 관영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IRIB 텔레비전은 오늘 모함마드 자바드 몬타제리 검찰총장을 인용해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살해하고 안보를 파괴하는 한편 쿠르드 지역에서 순위파 종교 지도자들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난 2일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의 반군 단체 자마아트 우르 아흐라르를 국제 테러 단체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자마아트 우르 아흐라르는 지난해 12월 이후 파키스탄에 최소 5건의 대형 공격을 가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부활절 동부도시 라호르의 공원에 폭탄 공격을 가해 70명을 살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에는 북서부 페샤와르 주재 미국 영사관 내 파키스탄 직원 2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마아트 우르 아흐라르는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로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지도부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o, in the Council,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is. 당초 추진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제재를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never want to preclude any additional sanctions, but we did pass a very strong sanctions package. 북한 당국이 올해 2분기 주민들에게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2017년 이래 가장 적은 양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추진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한반도 시간으로 지난 3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시오 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사국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o, in the Council,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is and gravity of this launch and asked for my colleagues to be united. 이번 발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단합된 자세로 안보리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들과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베쇼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이 EEZ에 낙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도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그리고 위협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또 다른 의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감행된 2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 just want to flag the rhetoric that accompanied the July 19th launch, which was extremely alarming even by DPRK standards. The North Korean official news agency 파워 대사는 지난달 1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발표된 북한의 수사는 북한의 기준에 비춰봐도 매우 염려할 만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관영 매체가 당시 발사에 대해 한국의 항만과 공항에 대한 공격을 가정했다는 점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오준 한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에만 13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29개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았다면서 이 같은 시험 발사가 미사일 기술의 상향 조정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 확산 방지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나라들의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안보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 요구해 성사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관계국인 한국 정부도 미일 두 나라의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당초 예상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쇼 대사는 이사국들 간의 활발한 상호 논의가 이뤄졌고 북한에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여 언론 성명 채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7차례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19일 노동미사일 등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안보리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지난 2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낼지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를 통해 북한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are once again deeply troubled by the latest test firing of missiles by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one of which reportedly landed in Japan.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한 발이 떨어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진실한 대화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무게를 뒀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elieve that our response to North Korea's destabilizing activities is stronger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s united. 조스 여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가 단합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게 미국의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영내 불안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유엔 회원국,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효과적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apply additional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going to need to work effectively with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to get that done.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I never want to preclude any additional sanctions, but we did pass a very strong sanctions package several months ago.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미 강력한 제재안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갖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제재의 효과는 이행 정도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영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반국들과 협력해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sanctions, they're only as effective as well as they're implemented. And so what our focus has been is working with other like-minded partners in the region.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고 핵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is action as well as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토너 부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로동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안보리 조치를 도출해낼 것인가, 그것은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저희로서는 안보리가 국제 안보에 책임 있는 그 기구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만큼 국제 안보에 저해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긴장 유발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가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난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형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현재 상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포함한 안보 위기 상황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박사는 최근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를 포함한 영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로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상호 더 도발하지 말라는 것은 한미일 플러스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거나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그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라. 냉정한 자제 이런 말이거든요. 이 상황이라 하면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 플러스 그다음에 이 지역의 사드 문제 등 한반도 위 구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추가적으로 북한도 도발을 더 해서 안 되고 한미일이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도 줄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된 말이 아닌가 싶네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정책을 언급하며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만큼 관련국에 침착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국 정부에 중국의 조치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중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이 한중 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 차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측 김 본부장은 오늘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도 전화 협의를 하고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 문제가 연일 뜨거운 쟁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반발해온 중국의 관영 매체가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글을 실었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사드 포대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박 대통령이 사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민심 설득에 나선 행보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주둔지로 발표된 경북 성주 군민들의 사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전해 듣고 사드 주둔지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주군이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도 성주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사드 배치 자체를 재검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관영 언론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서 한국 정부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자 사설에서 사드 배치의 진정한 의도는 동북아 안보 구도를 파괴하려는 것이고 중국에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조성한다며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한국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군사적 대치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가장 먼저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민일보는 특히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7월 4주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4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인민일보의 글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사드가 날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무기체계로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지난 수개월간 1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3일에도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존적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흔들림 없이 당당히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중국 측의 한국에 대한 압박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인민일보 이외의 다른 중국 관영 매체들도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칼럼을 게재하고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반대 움직임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등 연일 사드 불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의 압박이 점차 본격화할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근의 한중 관계가 당분간 내리막길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한국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중국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테면 뭐 사드 배치를 재검토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한국의 정책이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한중 관계에 뭐 이런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떤 여론 분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뭐 이런 일환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관부처와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동방경제포럼이 오는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립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 지역 개발 노력의 하나로 북한과 한국도 중요한 협력국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부 당국자들과 기업인들을 초청해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개발 사업을 널리 알리고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дамы и господа. Позвольте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막 연설로 시작된 지난해 1회 행사에는 남북한을 포함해 24개 나라에서 약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을 포함하는 러시아 극동 지역은 지하 자원의 보고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곳은 북극해와 태평양을 접하고 있어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해 여기서 나오는 지하 자원을
아태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베리아에서 중국 동북지방과 몽골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지는 가스관과 송유관, 전력망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극동 지역의 철도와 도로를 주변국과 연결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정부는 태평양과 접한 연해주 지역에 투자를 유치해 이곳을 상업과 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초 농업 투자를 시작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진출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봉제업 등 몇몇 업종이 연해주 지역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3자는 낮은 핫산 물류 협력 사업을 위한 세 번째 시범 운송을 다음 주에 실시합니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세운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극동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라진 하산 사업이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광물을 철도로 북한 라진항까지 운송한 뒤 다시 이를 배로 한국까지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주변 정세가 악화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가스관과 전력망, 철도망 연결 사업을 산발적으로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극동개발 참여는 주로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라진 하산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산에서 라진항으로 들어가는 철도망을 정비했고 겨울에 얼지 않는 라진항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 말에는 러시아의 전력을 라선시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력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송전망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극동개발 참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라진 하산 사업은 중단된 상태고 악화된 한반도 상황 탓에 전력협정 외엔 가스관과 철도 연결 사업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2일 라진 하산 사업의 재개를 기대한다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제2회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2분기 주민들에게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2011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인데요. 유엔이 정한 1인당 하루 권장량의 60% 수준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를 발표한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이는 2011년 이후 2분기 평균 식량 배급량 가운데 가장 낮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올 2분기 북한의 배급량은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에 비해 10g 감소한 규모일 뿐 아니라 지난해 2분기 평균 배급량 410g보다는 50g 줄어든 것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62%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4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세 미만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과 1살에서 2살 미만 어린이 절반 정도가 빈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81%가 질과 양면에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국제 기준의 25%, 지방 섭취량이 30%가량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이 기구가 지원하는 타가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25.4%가 여전히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 지원 사업은 최대 10개에 달하는 현지 식품 공장에서 영양과자와 슈퍼시리얼 플러스로 불리는
혼합 영양 강화 식품을 생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하지만 최근 밀가루 등 원료 수송이 지연되고 있어 현지 공장의 영양 강화 식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달 취약계층 52만 6천여 명의 식량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북한 7개 도와 남포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1,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9.6%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 조용한 휴양지로 북한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습니다. 이 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중국인들에게는 오히려 휴식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최근 아시아의 최신 유기농 휴양지 북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점점 많은 중국인들이 궁극의 휴양지로 북한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조용한 곳을 찾아 뉴욕 시민들은 에팔레치아 산으로 가고 유럽인들은 이탈리아의 시골 엄브리아로 가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타임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대사회의 골칫거리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압록강을 건너지만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북한을 다시 찾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28살의 역사교사인 베이수 자오는 이 잡지에 휴대폰, 컴퓨터 등 현대 통신기기 없이 고립된 느낌이 평화로운 마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인은 인터넷에 처음엔 아들이 고생 좀 해보라고 북한에 갔지만 이 여행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줬다며 인터넷 없는 북한인들의 단순한 삶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고 북한의 자연을 보고 놀랐다. 북한은 실로 오염이 없는 곳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을 주선하는 중국 여행사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강조한다고 타임은 전했습니다. 중국 옌벤의 한 여행사는 북한 관광 광고에서 북한의 바다는 100% 깨끗하고 어떠한 쓰레기도 없다며 라선시는 유기농의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이달 초부터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까지 중국인들이 비자와 여권 없이 반나절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85%가 이 관광을 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타임에 따르면 북한 음식이 화학 제품이 첨가되지 않은 유기농이라는 점도 중국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임은 오늘날 중국인들은 오염과 함께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식 농업 체제로 13억 인구를 먹이려다 보니 화학 비료도 많이 쓰고 소 등 가축에게 호르몬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단동에 기반을 두고 북한 전역을 종종 방문하는 중국인 무역상은 북한에서는 모든 음식이 유기농이라서 신뢰가 간다며 북한의 감자와 콩에서 유기농 맛이 나는데 중국 음식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교사인 베이수자오도 북한 음식에는 첨가제가 안 들어가서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은 중국인들에게 북한의 가장 큰 매력은 더 단순했던 중국의 과거 모습과 닮은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화와 상업화가 진행되기 전의 중국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잡지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대가 중국 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북한 사회는 문화혁명기의 부정적인 요소들마저 닮아 있어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북한 관광은 저렴하다고 타임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영국 수도 런던 당국이 무장 경찰 증원 배치를 발표한 어제 밤에 시내에서 칼부림이 벌어져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대사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예.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7억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 알아보고요. 네. 미국 대선 관련 소식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의 분열 양상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부인했는데요. 예. 관련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국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 이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의 여파로 어제 영국 수도 런던 당국이 무장 경찰 증원 배치를 발표했는데요. 예. 당일 밤 시내 한복판인 러셀 광장에서 19살 청년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예. 이 당국은 숨진 여성이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영국 외에 미국과 이스라엘, 호주 같은 국적을 갖고 있어서 네. 관광객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런던 경찰은 현재 이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지만 네. 테러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노르웨이 사람이고요. 지난 2002년 영국으로 이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가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대형 테러가 일어났던 그 근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이 러셀 광장이요. 런던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예. 11년 전 지난 2005년 7월에 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일어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러셀 광장 맞은편에 대형 박물관이 있고요. 임페리얼 호텔 등이 또 근처에 있어서 평소 외국인 방문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요. 예. 또 런던 시내 지하철 주요 노선이 만나는 또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주셨습니다만 런던 경찰이 이 테러에 예비하는 차원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무장 경찰 배치를 늘렸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날 오전에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 지점에 진각 배치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예. 최근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추종자들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웃나라에서 테러 공격을 잇따라 벌인 데 반해서 영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예. 이 버나드 호건하우 런던 경찰국장이 현재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런던의 테러 위험 수위는 2년 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런던 시내에서 테러가 일어날지 아닐지가 아니라 예. 언제 발생할지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ISIL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요. 미국 워싱턴 DC와 함께 영국 런던 같은 서방 주요 도시들을 테러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목록을 또 공개를 했었죠. 그렇군요. 물론 이번 칼부림 사건의 경우는 이게 정신병자의 단순한 소행일지 아니면 테러일지 확연하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네. 영국에 큰 충격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ISIL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동시 테러를 계획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요. 이 ISIL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해리 소포라는 인물과의 인터뷰를 최근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 런던에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 이 ISIL 행동대원이 된 인물인데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IL 수뇌부가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대규모 공격을 원한다면서 예. 이 공격 실행을 위해서
독일과 영국에서 조직원을 많이 모집했지만 대다수가 마지막 순간에 행동을 주저해서 테러를 저지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이 남성은 지금 현재 테러 관련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독일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네. 과거 소련에 속했던 두 나라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외교 창구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어제 이 신임 러시아 대사에 대한 이 아그레망 사전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아그레망은 한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 국가에 대사를 파견하기에 앞서서 주재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는 어떤 외교 절차를 말하는데요. 네. 이 주재국이 아그레망을 거부하면서 대사를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조치에 따라서 러시아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부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네. 현재 러시아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공석인 상황이라 양측의 외교 창구가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예. 뭐 사실상 외교를 끊겠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측이 이후에도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분리주의의 반군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네.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렇군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이 서로의 그 외교 채널을 해줄 대사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정말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우크라이나 당국이 당장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단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예. 그동안 두 나라 외교 관계가 비정상적이었다면서 향후 대사 접수 거부보다 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당국에 시사를 했습니다. 네.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 대사를 주고받는 일은 두 나라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신임 러시아 대사를 받지 말라고 정부 측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앞서 장군 씨 언급했습니다만 크림반도 강제 병합 문제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러시아가요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우크라이나 수출품을 전면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러시아를 경유하는 그 경로가 막히면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 러시아의 이번 무역 제재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하는 그 육로 운송이 제한된 건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이에 맞서서 러시아에 대한 보복성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후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계속되는 지금 상황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이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감독할 수 있도록 휴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이군요.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7억 명을 넘어섰습니까? 네,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7억 명을 돌파한 걸로 오늘 공개된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난 2015년 말에 비해서 2,132만 명이 늘어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7억 1천만 명을 기록한 건데요. 네. 인구 대비 인터넷 보급률이 51.7%로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세계 평균보다 3.1%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이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런 이동통신 사용자들인데요. 네. 이 중국의 이동통신 인터넷 사용자가 6억 5,6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같은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이 모바일 결제 시장, 다시 말해서 지갑이나 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용 인터넷
기기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정보를 넣고 예. 기기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렇게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주문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네, 중국 인터넷 정보 센터 통계에 따르면은요, 지난 6월 현재 정기적으로 모바일 결제 수단을 사용 중인 사람이 한 4억 2,450만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중국에서 이렇게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된 배경이 미국 업체가 개발한 이동통신 결제 수단 애플페이하고 네. 한국의 이 삼성페이가 얼마 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신용카드 같은 현찰 대체 수단이 그런 사용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중국 사회가 2단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분석되고 네. 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 수단에 맞서서 알리페이, 위챗 윌릿 같은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상품들도 사용자 수를 급격하게 네,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요? 네, 첸 자오셩 중국 산업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4세대 초고속 이동통신 이른바 4G LTE라고 하죠. 네. 이 사용자가 중국에서 지난 1분기 현재 5억 3천만 명을 기록했고요. 바로 이게 이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전체 4G 사용자들을 사용한 그 합한 수보다 예. 많아진 규모라고 매겼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죠. 예. 네, 이 4G 이용 그 이동통신은 그 상용화된 이동통신망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현재 중국 전역에서 200만여 개의 이 4G, 4G 송수신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 4G 통신망을 보유한 국가라고 이 첸 장관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인터넷 산업 규모가 1조 1,200억 위안, 미화로 1,710억 달러에 이르러서 각 분야를 통틀어서 세계 최대 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분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언론들이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선거 운동이 잘 돼가고 있고 선거 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후보가 이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또 존 맥케인 연방 상원에 대한 지지를 거부를 하면서 예.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후보하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불협화음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군요. 밖에서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같은 편이고 같은 마음으로 상대 진영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분열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이슬람 신도 비하 발언 또 이로 인한 논란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트럼프 후보가 주변 참모들의 그 조언을 전혀 듣질 않아서 이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본부장마저 포기했을 정도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또 이를 부인한 건데요. 매너포트 선대본부장 역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이 퍼뜨린 얘기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캠프 내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클린턴 후보 측 그리고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 선거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성장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미국이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4명의 석방을 위해서 4억 달러의 몸값을 제공했을지 모른다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신문의 최근 보도를 언급하면서 예. 클린턴 후보의 잘못이라고 몰아세웠는데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 후보가 인질 석방 협상을 시작하면서 몸값을 주기로 했다는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이란에 건넨 4억 달러는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라서 일부 채무를 상환한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예. 한편 클린턴 후보가 어제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최근 미군과 전사자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미군 통수권자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 못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예. 11월 본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두 후보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강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지금 벌리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어제 폭스뉴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49%대 39%로 트럼프 후보를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 6월 말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한 6% 정도 앞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사에 따르면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미국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 자금 모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선거 자금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뭐 한 가지 트럼프 후보한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난 7월에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이 모금한 액수가 한 8천만 달러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선거자금 모금에서 클린턴 후보한테 크게 뒤떨어졌는데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걸로 나타난 건데요. 트럼프 후보 측이 모금한 돈은 대부분 이 적은 돈을 내는 소액 기부자들에게서 나왔는데요. 예. 이는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요. 주요 후원가로부터 고액의 기부를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뜻이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북도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만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역시 또 올랐습니다. 평양 낮 최고 기온 35도, 양주, 양덕, 신유주, 수풍, 구성 34도, 중강 35도입니다. 희천은 36도까지 올라서 역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만 대체로 맑습니다. 개성, 사리온, 신계 33, 해주, 용연 31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는데요. 함흥 낮 기온은 32도, 심포, 장진 28도, 해산 35도입니다. 풍산 30, 원산 32, 평강 32, 청진 31도, 웅기 30도, 삼지연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치된 입장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긴급회의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일본 해역에 낙하한 뒤 일본과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배치오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은 영내 안보와 안전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해역에 낙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 13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29차례에 걸쳐 다양한 로켓을 발사하는 등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가 조만간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악화시키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의 레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 기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와 연계된 사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앙카라에서 상공회의소 지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페툴라흐 뀼렌과 연계된 모든 비즈니스를 완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뀼렌의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터키를 겨냥한 총구에 탄환을 장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이래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 머물고 있는 뀼렌을 테러 분자로 규정했습니다. 뀼렌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쿠데타를 비난해왔습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의해 자행된 야지디족 학살 사건 2주년을 맞아 세계 도처에서 어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이라크 신자르에서는 대부분 남성과 소년들인 야지디족 5천여 명이 ISIL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유엔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종교적 소수계들이 ISIL에 의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시리아 조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에서 2년이 지난 지금도 3,200여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ISIL에 여전히 억류돼 있으며 이들은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의 중심가에서 어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를 테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런던 대학 인근의 러셀 스퀘어에서 19살 남성을 전기 충격기로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흉기에 찔린 60세 여성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곧바로 숨졌고 나머지 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런던시 당국이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무장경찰의 시내 순찰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날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순위파 테러 수감자 20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테러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이란 관영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IRIB 텔레비전은 오늘 모함마드 자바드 몬타제리 검찰총장을 인용해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살해하고 안보를 파괴하는 한편 쿠르드 지역에서 순위파 종교 지도자들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난 2일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 5개 운동 경기를 대회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IOC는 어제 투표에서 야구, 소프트볼과 가라데, 스포츠 클라임, 스케이트보드, 서핑 이렇게 5개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야구와 소프트볼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정식 종목에서 사라졌으며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에 별도로 신청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5개 운동 종목은 지난해 도쿄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IS 위원들은 어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모두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